네, 이렇게 2시 구간의 시황 보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주식시마론에서 다뤄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주제 먼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증발한 시총 60조, 네카오의 2023년은?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 김혁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네카오 이야기 오늘 뭐 많이들 주목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전에 경제 상황부터 잠깐 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는 저희가 다소 부정적인 경기 전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사실 요새 보면 최하가 좀 지나가는 국면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꽤 많더라고요.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거란 시각과 함께 경기 연착륙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골디락스, 그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말인데 이 골디락스 기대감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배경 설명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네. 부정적인 전망들은 사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장을 괴롭혀 왔잖아요. 네네. 12월에 하락장을 주도했었던 게 역시나 이 연준의 강경한 태도, 그 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골드락스 신호에 대한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골드락스 신호라는 거는 실업률이 적당히 낮고 물가도 적당히 안정되어 있고 경제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접어든 상태를 이제 골드락스 신호가 이제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유는 역시나 최근에 이 고용 수치 발표건에 대한 것이겠죠. 최근 시장은 이제 10월부터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10월 달에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던 이 CPI가 그 당시부터 이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서 맞아요. 이제 인플레이션은 정점에 도달했구나 이런 이제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 예. 10월은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월에 들어서면서 한 달 동안 시장이 이제 그야말로 내리막길을 걸었죠. 거의 뭐 오른 날 손꼽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쉬는 날이 없이 네. 오른 것도 그냥 너무 내려가니까 잠시 좀 브레이크 거는 수준? 네, 그 정도였던 것 같고 그냥 계속 쭉쭉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12월은 그야말로 좀 실망감이 가득 찼었던 그러한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역시나 네. 실망감이 작용이 되었었던 부분은 시장이 이제 10월 달에 들어서면서 기대감이 계속 차올랐었잖아요. CPI 좀 이제 예상치보다 하회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 물가가 정점에 도달했으니까 연준이 이제 슬슬 이 금리에 대한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 금리를 슬슬 이제 낮춰주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속도 조절론이 뭐 대두되기 시작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은 완전히 이제 반대의 길을 선택을 했죠, 연준이. 네. 이제 투자자들이 완전히 좀 뒤통수를 때려버리는 그런 왜 저렇게 발언들. 발언하는 거야 싶더라고요. 네, 진짜. 너무 강하게 발언을 하면서 이제 우리를 함부로 재단하려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까지 발언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장의 그야말로 실망감의 원인은 거의 이제 연준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12월에 한 달 내내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10월에 반등이 나왔었던 그림이 또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기대감의 원인은 역시나 고용 지표가 아닐까 이제 생각이 되는데 네. 연준은 결국에 이제 12월 당시에 하락하던 때를 보게 되면은 주요하게 이야기를 했었던 게 고용 지표였거든요. 맞아요. CPI보다 고용 시장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가가 정점에서 하락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그냥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다. 한 번 나온 걸로는 절대 장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지금 최근에 고용 시장이 너무나도 튼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고용 시장의 안정을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용 너무 튼튼하면 이거 인플레이션 아니냐. 그렇죠. 고용이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지 않느냐.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엔 고용 시장이 안정화가 되어야지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는 정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고용 지표에 대한 이 CPI보다는 고용 지표를 더욱더 이제 증시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는데 이번에 고용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준에서도 이제 발언을 좀 해줘야죠. 너무 이제 쪼이기만 했으니까 예, 이제 뭐 더 할 말이 없어요. 풀어주는 그런 발언들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그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발표된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 비농업 고용의 지표가 예상 18만에서 20만 정도였는데 22만 건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실업률은 예상치 3.6%보다 0.1% 하락한 3.5%였습니다. 요 그러면 생각보다
생각보다 고용이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 네, 아닙니까? 오히려 고용이 잘 된 건데 수치상으로는 튼튼한데 역시나 중요한 부분은 돈이겠죠. 아, 예. 임금. 그렇죠. 임금이 예. 12월 시간당 평균 임금 예상치가 5%였는데 네. 4.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좀 고용은 늘어난 건데 비용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고 네. 이 최근에 시장에서 기업들이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역시나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마찬가지 이 고용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 고용 시장에 이 고용 인력들이 또 오히려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예, 고용을 이제 좀 지원하는 그런 인력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이 공급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또 가격은 내려가는 게 시장이 이치잖아요. 네. 그래서 임금의 둔화율은 조금 더 이제 가속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더 차오르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 고용지표가 이 최근에 시장을 보게 되면은 코로나 팬데믹부터 해가지고 뭐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이 유럽의 에너지발 인플레 등등 해서 워낙 이제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왔고 물가의 어떤 이 상방 압력을 가열하는 이슈들이 많았는데 이제 고용 지표가 사실상 물가 상방의 마지막 압력이 될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고용 지표마저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아 이제는 노동 시장을 시키기 위해서 고금리를 좀 유지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이게 진짜 속도 조절 괜찮은 거 아니냐. 그렇죠. 물가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안정 보이고 있고 마지막 관문인 고용시장마저 이제 슬슬 이 안정을 보이고 있으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굳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한 고금리 지급을 이제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직 연준 이사인 랜들 크리즈너 교수가 최근에 예.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원하는 것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이 아니라 낮은 임금 인상률. 지금 이런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히 이 기대감이 차오를 만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준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몇 번이나 이야기했던 게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죠. 금리 인상, 금리 인상. 여기서 속도 조절 이 가능성까지 일단 차단을 해버리는 발언들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만 최근에 고용지표, 고용보고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임금이 조금 둔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속도 조절에 좀 나서도 될 타이밍이 된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골디락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들어보도록 할 텐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이 시장에 대해서 경제 환경에 대해서 경계론도 계속 뭐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근본적인 상황 자체는 크게 변한 건 없죠. 경기 침체가 사실 이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기대감이 차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조금 이제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주말간에 고용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연준 의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여전히 물가는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맞춘 것 같아요. 다 그냥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매파적으로 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린 부분이겠지만 연준의 이 물가 목표치는 2%대입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물가와 거의 4%에서 5% 정도의 여전히 큰 차이가 존재하고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연준은 도저히 이제 지금 현재 상태의 물가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전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고금리가 계속해서 좀 이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고용지표 이번에 한번 잘 나오는 것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라고 네.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좀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최근에 라팔 버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네. 이제 경기 침체는 짧고 약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 침체 강도에 대해서도 짧고 약할 것이냐 아니면은 길고 굵직하게 갈 것이냐 이렇게 이제 좀 나뉘는데 이번에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짧고 약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 네. 예, 이분이 이제 사실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맨날 네. 뉴스에서 나오는 분이 요분 아니에요? 그렇죠. 금리 상승 6%대까지도 이야기한 굉장히 예. 매파적인 인사인데 이번에 또 연착륙 확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가장 안 좋았었던 강경한 인사가 이제 또 긍정적인 발언들을 해주니까 충분히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여전히 이 연준의 어떤 대세적인 스탠스는 아직까지는 이제 강한 긴축의 기조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안심을 완전히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예. 최근에 또 이 빅테크나 혹은 이제 부동산 뭐 각 금융기업들 최근에 이제 은행권에서 희망퇴직자들을 엄청나게 좀 받고 있다라고 하죠. 네. 예, 인력 조정에 대한 이야기들 결국에는 비용 절감의 측면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비용 절감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 네. 상황에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니까 그렇죠. 기업들이 그 어려움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 그죠. 아니겠습니까? 비용 절감을 하면서 이제 구조 조정이라는 그런 네. 대책을 좀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경기 침체는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낙관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게 12월 달에 하락장에서도 수치상으로 물가가 계속해서 좀 안정세를 보였거든요. 맞아요. CPI도 이제 네네네. 안정세를 보였고. 그런데 연준이 결국에는 매파적이고 강경한 태도를 이어나가면서 이 부분이 실망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락을 네. 했었던 부분이라 지금 현재 시장 지표 잘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는 계속적으로 매파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 FOMC가 이제 한 2, 3주 정도 남았는데 네. FOMC 때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시장이 또 크게 실망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 이번에도 좋다 말았구나 싶으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해두고 지금 현재 이 시장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당장의 상승을 즐기면서 언제든지 시장은 이 태도를 바꿀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하면서 매매 전략을 꾸려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지금 당장은 약간 보수적으로 지나친 안심은 금물이다라는 시각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복되어 왔던 거거든요. 지난 10월 이후에 CPI들, 물가 지표들, 숫자들을 확인하고서도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도 연준 인사들의 발언, 이 조금만 세게 나오면 그에 대해서 심리, 기대감이 바로 꺾이게 되면서 주가도 곤두박질 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겪었단 말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지표 같은 것들 숫자들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FOMC에 이렇게 연준의 인사들이 좀 강한 발언을 하게 됐을 때 시장의 기대했던 심리가 조금 꺾이게 되면 또 주가는 금세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점을 우리가 유의하면서 투자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또 돌아와서 이제부터는 좀 네이버와 카카오 요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그래도 좀 스물스물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지 네이버, 카카오 정말 지난해 그렇게 고생했던 이 두 종목이 그렇습니다. 올 들어서 주가 흐름은 지금 괜찮죠? 뭐 올해 시작하고 나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시장이 화묘하면서 가장 또 빠르게 반응을 보이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새해 들어서 굉장히 또 좋은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고 역시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이 좀 반등하고 있구나를 제대로 체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제 이 종가 기준으로 작년 폐장일이었죠. 29일 대비 각각 8.7% 그리고 14.3%가 올랐습니다. 카카오 많이 올랐네요, 네, 정말. 대형주인데 이 정도 올라온 거 많이 예. 올라온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 슬슬 금리 인상의 목표치에 거의 도달을 했죠.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4.5%니까 됐어. 최근 FOMC에서 중립 수치가 5.1%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작년을 생각해 보면은 한 번 올릴 때 0.75% 막 올렸기 때문에 그렇죠. 4연자 자이언트 스텝 팍팍팍 그렇죠. 밟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 정도 작년에 한 달에 그냥 한 번 진행한 수준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큰 우려감을 가져갈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뭐 이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연준의 매파적인 어떤 태도들 이런 부분들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네이버의 카카오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두 종목이 그래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가 PBR이 2.6배 수준이고 네이버가 1.2배 수준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이 종목들이 성장 속도를 어느 정도 좀 더디게 진행을 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이 시장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또 대표적으로 성장주로 엮이잖아요. 네. 성장주니까 더욱더 시장에서 이 낙폭이 좀 크게 나오지 않았나. 우리가 삼성전자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업황에 대해선 불안했었지만 작년 2분기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실적을 나타내줬었거든요. 예. 그런데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던 게 역시나 이 업황에 대한 불안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계속해서 좀 하락을 했었죠.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과도하게 하락을 한 그런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또 가져갈 만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네이버와 카카오 대표적인 그 국내 증시의 성장주로 거론되는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코로나 그 사태 터지고 나서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성장주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성장주들은 부담이 생깁니다. 왜? 돈 빌려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상당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금리 인상 국면에서 정말 많은 피해를 받으러 보게 됐던 네이버와 카카오였죠. 지금 일단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까지 내려왔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PBR 2.6배고요. 네이버는 PBR 1.2배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자, 지금 일단은 금리 인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더 올릴 거는 뭐 확실합니다만 다만 그 속도가 조금 조절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정점을 찍을 것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성장주에는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성적이 지금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 지난해를 잠깐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데 지난 한 해는 정말 초토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흐름이 정말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작년 네카오의 수익률, 주가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볼까요? 두 종목에는 아마 이제 작년이 최악의 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도 안 되게 네. 내려갔죠. 사실 이제 상장하고 나서 가장 큰 낙폭을 맞았던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부양책이 펼쳐지면서 이제 역대 최고 수준의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었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두 기업의 상승률이 어마어마했었잖아요. 그런데 유동성 장세가 종료가 되고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고강도의 이런 긴축 장세가 펼쳐지게 되면서 가장 이 좋았었던 기업들이 또 가장 안 좋아지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실 이제 작년에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무엇이냐 봤더니 삼성전자가 이제 뭐 부동의 1위고요. 역시 그렇죠. 그 다음에 두세 번째가 네이버랑 카카오였어요. 네. 그러면 도대체 그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얼마나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손실을 안겨준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참 삼성전자 대비 거의 또 2배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29.3% 하락을 했는데 네이버가 53.1%, 그다음에 카카오가 52.8%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작은 종목도 아니고 말이죠. 엄청나게 큰 종목인데 이만큼 이제 하락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작년에 성장주들에 대해서는 이 시장 환경 자체가 완전히 이제 불안한 좋지 않은 환경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반토막이 넘게 났잖아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률이 얼마나 클까 이제 예상이 좀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 반등이 잘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보유자 입장에서는 애게게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떨어진 게 지금 뭐 반토막인데요. 이제 확실하게 조금 더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동력들을 좀 찾아 나가야 되는 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봤는데 저희가 조금 그래도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난 한 해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 얼마나 정말 어려운 한 해를 보내셨겠습니까? 걱정이 참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지금 흐름은 좀 돌아오는 흐름이고 실적도 멀티플도 이제 바닥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자, 전문가님 현재 그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상황을 보면 최악은 다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 저는 두 종목 다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좀 나타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두 종목이 사실 그동안에 힘들었었던 건 뭐 종목의 어떤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더 큰 몫을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 또 구설수가 또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이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조금 더 이제 대내적인 환경이 좀 큰 몫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제는 슬슬 이제 이런 우려감들을 주가로 거의 다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잡아가면서 네. 반등할 수 있을 만한 구간들을 이제 잡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 성장 동력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먼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이제 4분기 실적이 그래도 견조하게는 나와줬습니다. 네. 매출이 한 2조 1,900억 수준,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3,400억 수준으로 나왔는데 다만 여전히 이제 경기 침체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는 광고 매출 성장률이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경기 상황이 안 좋은데 광고가 잘 될 리가 만무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 광고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또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광고 매출도 다시 좀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광고뿐만 아니라 다른 무언가 확실한 성장 동력을 이제는 그렇죠.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이제 올해 그러한 일원으로 이제 포시마크를 인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때 저희 또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포시마크가 미국 네. 최대 패션 중고 거래 플랫폼이면서 개인 간 거래를 이제 C2C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C2C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이제 이 C2C 시장에 본격적으로 좀 뛰어들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좀 선두를 잡고 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지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포시마크 인수에 대해서 사실 이제 당초에 애초에 좀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우려감이 있었냐면 기업 가치가 포시마크가 약 한 1조 5천억 정도 평가를 받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 10월에 인수가액이 이야기가 됐던 게 2조 3,400억 수준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게 그쵸. 사냐? 투자자들 너무, 입장에서는 예. 걱정되는 거죠. 사실 네이버가 작년에 장사가 잘 안 됐잖아요. 그리고 주가도 안 좋은데 여기서 돈을
이 8천억이나 좀 웃돈을 네. 주고 산다라는 부분은 약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됐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니 너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왜 그렇게 돈을 쓰는 거야? 그렇죠. 이거 잘 되는 거 맞아? 의구심이 좀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다 보니까 역시나 이 무리하게 인수를 하는 게 아니냐는 부분들. 그러면서 또 포시마크가 흑자가 나는 기업이 아니죠. 적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서 뭐하러 적자 기업을 지금 이렇게 힘든 와중에 무리하게 돈을 끌어다가 인수를 하느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좀 허리띠 졸라매고 비용을 조금 절감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네. 너무 무리하게 돈 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만 이제 그때 당시 환율이 1,400원대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또 1,200원대로 내려오게 되면서 아 맞아 많이 내렸죠. 예, 한 3천억 이상의 그래도 이제 가격은 좀 다운되게 이제 그 차이는 좀 인수를, 크네요. 예, 좀 많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네이버가 이 C2C 시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금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이미 한국에서는 크림,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빈티지 시티라는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또 이 스페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예. 왈라팝 그리고 그러겠습니까? 네. 프랑스 중고거래 플랫폼 베스테일 콜렉티브 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 갖고 있어요? 했죠.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어요. 네, 아. 그러면서 네이버 관계자가 이제 포시마크를 제외하고 현재 예. 국내 C2C 기업 총 15곳에 3천억을 넘게 이미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다. 아 포시마크만 너무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미 여러 곳에 투자를 많이 진행하고 그렇죠. 있군요. 그러니까 이미 투자를 많이 했고 C2C 시장이 이미 이제 발을 아. 넓혀가고 있는 와중에 네네. 포시마크가 이 부분에 좀 정점을 찍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확실하게 이 C2C 시장에 대해서 네이버가 성장 동력을 좀 제대로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 진심이군요 지금. 네, 완전히 이제 진심으로 좀 예. 접근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포시마크 측에서도 사실 중고거래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신규 고객 유입, 그 다음에 재방문율을 좀 높여야 되는데 아, 그렇죠.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적자 흐름이 좀 유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네이버는 국내 최대 또 이 검색 포털 엔진 사이트에다가 플랫폼이니까요. 커뮤니티도 이제 네. 활발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올해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 매출은 한 5천억 정도는 이제 신장이 되겠지만 영업이익은 800억 정도 손실을 안겨줄 겁니다. 그건 전망이 되는 거고 일단. 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성장 동력으로 삼아가는 것이고 네. 이제 이 결과를 조금 내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결과가 당장 안 나오더라도 그렇죠. 만약에 시장에서 그 성장 가능성을 잘 평가를 해준다면 그렇죠. 주가는 또 긍정적이겠죠. 그러면 이제 네이버의 숙제는 그 성장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어찌됐든 성장 동력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키워드가 국민 역적주라는 타이틀이 붙었거든요. 아니 정말 작년 한 해에 카카오 이야기는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욕을 많이 먹은 그것도 부정적인 이슈로 많이 네. 이야기가 다뤄졌었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또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주주들을 충분히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정책들을 좀 펼쳐야 되는데 네. 카카오 그룹주들마다 다 욕을 먹고 있다 보니까 이게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렇죠. 예. 작년에 이제 우리 사주 이슈부터 해가지고 예, 예. 뭐 데이터 센터 화재에다가 맞습니다. 문어발식 기업 확장. 사실 내수 기업인데 문어발식 네. 기업 확장하면서 내수는 전혀 신경 안 쓴다. 해외에만 신경 쓴다라는 이제 비판도 많았고. 네. 그다음에 뭐 카카오 게임즈 우마무스메 단체 고발 사태 등등 해가지고 구설수가 정말 많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리해서 들어보니까 정말 굵직한 네. 것들이 많았네요. 그래서 신뢰도를 이제 완전히 잃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어찌됐든 뭐 이제 안 좋았던 부분들은 많이 이제 좀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슬슬 바닥을 잡아주는 느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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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이 4분기에 일회성 비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다 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안 좋았던 것들은 슬슬 이제 반영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광고 매출이 살짝 둔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같은 숙제일 것 같아요. 이제 성장 동력을 좀 찾아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들. 역시. 그러면서 네이버는 이제 이러한 포시마크 인수를 통해서 성장 동력을 찾아간다라고 한다면 카카오는 각 자회사가 또 어떻게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을 운영을 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상장된 자회사들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상장된 자회사들이 또 뭐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등등 해서 네. 굉장히 또 굵직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어떻게 또 성장 동력을 좀 찾아가느냐. 최근에 이제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시중은행 대비 순이자 마진이 좀 높다라고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최근에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고금리 기조에 대해서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표 자체가 순이자 마진이기 때문에 네. 카카오뱅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다른 시중은행 대비 경쟁성을 좀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는 이제 이 로카 모빌리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이제 뭐 계속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성장 동력을 계속 좀 찾아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네이버나 카카오나 그동안에 너무 힘들었었지만 네. 안 좋았던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최근에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성장 동력이 중요한 타이밍인데 두 기업 다 이 성장 동력에 대해서 올해 좀 확실하게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이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이 또 결과로 나타나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주가에 대한 업사이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와 카카오 지난 한 해는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당장 보면 뭐 실적도 그리고 주가 수준도 거의 최악의 국면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그래서 바닥에 대한 인식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이렇게 내려갔다가 바로 무조건 올라온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앞으로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지, 실제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지가 중요할 텐데 그 관건은 역시 성장 동력을 어떻게 찾아 나가느냐, 바로 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자, 네이버의 경우에는 일단 최근 들어서 포시마크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됐었는데 C2C 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 이것들이 어떻게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활로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도 지금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의 경우에도 일단 뭐 상장되어 있는 자회사들도 있죠. 이 자회사들이 또 각자 어떻게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지가 우리가 봐야 되는 주요 체크 포인트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 조금 더 해볼 텐데요. 사실 뭐 2023년 1월입니다. 새해 첫 달이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그 1월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도 1월 효과를 기대해봐도 좋을지도 궁금해지는데 네이버와 카카오의 앞으로의 투자 전략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또 매수한 종목인 만큼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네카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꾸려 나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아직까지 네카오는 풀어 나가야 될 숙제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태입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좀 잡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려감은 어느 정도는 해소됐다라고 하고 나고는 하나 이 안 좋았던 것들이 다시 한번 이제 좋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또 성장 동력을 또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숙제가 굉장히 많고 결과물을 또 이제 눈에 보이게끔 시장이 반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장이 조금 이제 반응할 때까지는 무언가 조금 이제 이 움직임을 좀 계속해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예.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2월 초에 FOMC라는 이슈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뭐 고용지표도 고용지표고 그 다음에 뭐 CPI도 CPI겠지만 이번에는 저는 파월 의장의 발언, 연준의 태도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표 자체가 잘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FOMC에서 좋지 않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 결국에 또 실망감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네. 과연 이번에는 연준이 이 고금리, 이 긴축 기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느냐 그리고 나아가서는 금리 인하까지도 좀 이야기를 해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네카오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안심할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다음 주 정도 진입을 하게 되면 슬슬 이제 FOMC 대비한 눈치 보기 장세로 좀 진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눈치 보기 장세가 진입이 되면 보통 성장주나 기술주들은 일제히 좀 차익 실현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또 1월 말에 춘절이 다가오잖아요. 금방이네요. 네, 금방 이제 또 다가오는데 중국 춘절이 시작되면서 또 차이나 모멘텀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활발하게 돌 것으로 보고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의 장세를 이제 예상을 해봤을 때 사실 이 양시장이 적게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또 네. 최근에 반등이 굉장히 잘 나와서 단기간에 너무 이거 올라올 때도 또 쉬지 않고 계속 올라오네. 그렇죠. 그리고 네. 또 10월의 그림이 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 게 이거 약간 불안해지긴 합니다. 너무 좋은 것만 보고 있다라는 느낌도 네네. 들어요. 지금 이제 사실 최근에 연준이 계속 이제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지표 네. 잘 나오니까 이제 좀 하겠지라는 그러한 기대감들 이제는 좀 연준이 무언가 보여주겠지 네. 이러한 기대감들만 너무 이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10월에서 12월 넘어갈 때 그때의 데자뷰 같은 느낌이 좀 그렇죠. 드네요. 그러한 그림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번에 연준이 과연 어떻게 발언을 할까 이 부분이 중요한 그런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때문에 아마 더욱더 눈치 보기 장세는 좀 심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눈치 보기 장세가 심해지게 되면 카카오나 네이버는 가기가 힘든 환경입니다. 더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가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를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슬슬 이제 성장 동력에 대해서 이제 양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 무언가 결과가 나올 때 혹은 이제 시장이 주목을 할 때
그때가 이제 본격적인 또 주가의 반등 시점이 될 것이라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여유롭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뭐 계속해서 항상 똑같습니다. 강조드리지만 1월 달에는 여전히 순환매의 시간이기 때문에 네. 다음 주 넘어가면서 눈치 보기 장세 되면 또 차이나 모멘텀이 더 한 바퀴 활발하게 돌 거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책 관련주들도 아마 이 순환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네. 지금은 이제 이 기술주들과 그다음에 이 성장주 네카오 같은 종목들이 반등이 잘 나왔다고 한다면 슬슬 이제 쉬어가면서 중소형주들이 또 순환매가 나오는 환경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은 1월 효과를 추가적으로 기대하기보다는 네.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다음 FOMC를 준비하는 매매 전략을 꾸려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만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그러면 만약에 새해니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종목을 좀 새로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네카오보다는 차라리 중국 관련된 종목들 이게 지금 좋은 제가 타이밍일까요? 아까 아침에 한 종목도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콘텐츠 쪽으로 예.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네. 종목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차이나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더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네카오보다는 조금 더 이슈 플레이에 집중하자 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막연하게 이제 최악을 지나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 무턱대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접근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확인할 게 또 있네요. 지금 일단 FOMC가 곧 다가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파월의 발언,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꼭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속도 조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또는 좋다면 금리 인하에 관련된 발언까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당분간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네이버와 카카오 이런 성장주 기술주 쪽으로 관심이 살짝 좀 다른 쪽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오히려 1월 말이면 중국 춘절이라는 그 큰 이벤트도 다가오는 시기죠. 자,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 쪽으로 오히려 다른 쪽의 시선을 잠깐 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점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멀리 보면서 네이버 카카오의 기회를 좀 찾아볼 그런 타이밍 잘 노려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영일 전문가는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년 지난해 네카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올 한 해 2023년에 네카오의 투자 전략까지 상세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딱 종목 두 개를 공략했다라기보다는 사실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성장주라고 볼 수 있을 테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또 보유를 하고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시장 흐름과 같이 연계해서 좀 여러분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또 하락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